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C 방송국 본관. 이곳은 언제나 숨 막히는 긴장감과 화려함이 교차하는 거대한 유리 궁전이었다. 그리고 그 궁전의 가장 빛나는 모퉁이와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을 묵묵히 오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희, 올해 66. 그녀의 직업은 이곳 KBC 방송국의 청소부였다. 새벽 5시,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무렵, 선희는 이미 긴 손잡이 달린 밀대걸레를 쥐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주황색 조끼와 카키색 바지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방송국에서 그녀는 그저 아주머니 또는 청소 아주머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무수한 스태프와 출연진들 사이에서 존재하지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았다. 화려한 무대와 대비되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발자국이 남긴 먼지와 얼룩, 그리고 밤샘 촬영의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순식간에 깨끗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의 흔적은 오히려 더욱 지워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지만 그 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고단함과 잊혀진 꿈의 잔해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날 방송국 스튜디오는 황금 마이크라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녹화를 앞두고 새벽부터 분주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었다. 스튜디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습곡의 웅장한 반주와 젊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는 선희에게는 매일 맞는 향수와 같았다. 그녀는 복도 한쪽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걸레를 빨고 잠시 숨을 돌렸다. 그녀의 청소 구역 중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출연진 대기실 복도였다. 그곳의 스피커에서는 참가자들이 부를 트로트 곡들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음악이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선희의 몸은 나이를 잊고 미세하게 반응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마치 마이크를 쥔 것처럼 살짝 올라가거나 리듬에 맞춰 발끝이 아주 작게 들썩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사가 아닌 멜로디의 콧노래가 조용히 새어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그 멜로디의 선율은 스튜디오를 채우는 웅장한 반주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트로트 멜로디는 현재 유행하는 빠르고 현란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그녀의 전성기였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고전적인 방식과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의 이름은 주아였다. 주아.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던 트로트 가수.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과거 속에서만 존재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초의 선희은의 모습으로는 그 화려했던 주아의 이미지를 연상하기란 불가능했다. 40년 전 그녀는 이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노래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그녀의 전부였고 무대는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불합리한 연예계의 압력과 거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 무대에서 강제로 밀려난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일해야 했다. 노래는 사치가 되었고 주아라는 이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잃어버린 시간과 꿈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매일 이곳에서 음악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음에 감사했다. 비록 걸레를 쥔 손이지만 이 공간이야말로 그녀가 여전히 주아로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청소 노동자로서 무대 주변을 맴돌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단지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트로트라는 것 말이야 기교가 아니라 한이야. 삶의 무게가 담겨야 진정한 울림을 주지. 40년 전
그녀가 무대에서 신인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 되뇌며 조용히 걸레를 물기를 짜냈다. 걸레를 쥐고 있는 손은 뼈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장인의 정교함이 있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는 섬세함과 닮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콧노래가 멈췄다. 스튜디오 안의 음악이 잠시 끊기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최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다시 무대로 이끌어낼 첫 번째 연결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빛나는 스튜디오는 멀었지만 그 소음은 곧 그녀의 무대가 될 사건의 전조였다. 그녀는 다시 청소 도구를 챙겨 들었다. 아직 복도 구석의 마지막 먼지를 닦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을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무대가 화려할수록 주변의 모든 것이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야 했다. 그 질서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소멸했지만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그 공간 어딘가에 투명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 KBC의 화려한 스튜디오는 곧 그녀의 오랜 과거와 잔혹한 현재를 충돌시킬 운명의 장소가 될 터였다. 하지만 최선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KBC의 투명 인간 청소부일 뿐이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C 방송국 본관. 이곳은 언제나 숨막히는 긴장감과 화려함이 교차하는 거대한 유리 궁전이었다. 그리고 그 궁전의 가장 빛나는 모퉁이와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을 묵묵히 오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희, 올해 66. 그녀의 직업은 이곳 KBC 방송국의 청소부였다. 새벽 5시,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할 무렵, 선희는 이미 긴 손잡이 달린 밀대 걸레를 쥐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약간 구부정한 어깨에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주황색 조끼와 카키색 바지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방송국에서 그녀는 그저 아주머니 또는 청소 아주머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무수한 스태프와 출연진들 사이에서 존재하지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투명 인간과 같았다. 화려한 무대와 대비되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매일같이 수백 명의 발자국이 남긴 먼지와 얼룩, 그리고 밤샘 촬영의 흔적들을 지워나갔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순식간에 깨끗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의 흔적은 오히려 더욱 지워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지만 그 밑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고단함과 잊혀진 꿈의 잔해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날 방송국 스튜디오는 황금 마이크라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첫 녹화를 앞두고 새벽부터 분주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음악이었다. 스튜디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습곡의 웅장한 반주와 젊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목소리는 선희에게는 매일 맞는 향수와 같았다. 그녀는 복도 한쪽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걸레를 빨고 잠시 숨을 돌렸다. 그녀의 청소 구역 중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출연진 대기실 복도였다. 그곳의 스피커에서는 참가자들이 부를 트로트 곡들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음악이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선희의 몸은 나이를 잊고 미세하게 반응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마치 마이크를 쥔 것처럼 살짝 올라가거나 리듬에 맞춰 발끝이 아주 작게 들썩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사가 아닌 멜로디의 콧노래가 조용히 새어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그 멜로디의 선율은 스튜디오를 채우는 웅장한 반주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트로트 멜로디는 현재 유행하는 빠르고 현란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그녀의 전성기였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고전적인 방식과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시절 그녀의 이름은 주아였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던 트로트 가수.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과거 속에서만 존재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최선희의 모습으로는 그 화려했던 주아의 이미지를 연상하기란 불가능했다. 40년 전 그녀는 이처럼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노래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그녀의 전부였고 무대는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불합리한 연예계의 압력과 거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 무대에서 강제로 밀려난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일해야 했다. 노래는 사치가 되었고 주아라는 이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잃어버린 시간과 꿈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매일 이곳에서 음악의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음에 감사했다. 비록 걸레를 쥔 손이지만 이 공간이야말로 그녀가 여전히 주아로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녀는 청소 노동자로서 무대 주변을 맴돌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단지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트로트라는 건 말이야, 기교가 아니라 한이야. 삶의 무게가 담겨야 진정한 울림을 주지. 40년 전 그녀가 무대에서 신인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 되뇌며 조용히 걸레를 물기를 짜냈다. 걸레를 쥐고 있는 손은 뼈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장인의 정교함이 있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르는 섬세함과 닮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콧노래가 멈췄다. 스튜디오 안에 음악이 잠시 끊기고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최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다시 무대로 이끌어낼 첫 번째 연결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빛나는 스튜디오는 멀었지만 그 소음은 곧 그녀의 무대가 될 사건의 전조였다. 그녀는 다시 청소 도구를 챙겨들었다. 아직 복도 구석에 마지막 먼지를 닦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곳을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무대가 화려할수록 주변의 모든 것이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야 했다. 그 질서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소멸했지만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그 공간 어딘가에 투명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 KBC의 화려한 스튜디오는 곧 그녀의 오랜 과거와 잔혹한 현재를 충돌시킬 운명의 장소가 될 터였다. 하지만 최선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오늘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KBC의 투명 인간 청소부일 뿐이었다. 최선희가 밟고 서 있는 곳은 늘 무대의 가장자리였다. 그녀에게 무대는 빛과 소음, 그리고 덧없는 환호의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상관인 장혁에게 방송국 복도는 질서와 책임의 영역이었다. 장혁 50대 중반의 그는 청소 관리자로서 이 거대한 건물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직원들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구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읽어냈다. 최선희는 장혁의 관찰 목록에서 언제나 상위에 있었다. 그녀는 말이 없고 늘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자기 구역을 비췄으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은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은 구역은 늘 완벽한 질서와 청결함을 유지했다. 장혁은 선희를 묵묵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존중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에 대해 늘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마치 낡고 평범한 나무 상자 안에 귀한 보물이 잠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스튜디오의 녹화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다. 황금 마이크 오디션 참가자들이 리허설을 위해 대기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복도로 흘러나왔고 젊고 팩이 넘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술과 포장이 과한 느낌이었다. 장혁은 스튜디오 문 앞에서 방송 장비의 먼지를 점검하던 선희에게 다가가려다 걸음을 멈췄다.
최선희는 젖은 걸레를 양동이에 대고 조용히 물기를 짜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스튜디오 문이 아닌 바닥에 작은 얼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리허설 음악에 맞춰 그녀의 입에서 조용하지만 명징한 멜로디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흥얼거림이 아닌 완벽하게 조절된 공명이었다. 그녀는 입을 거의 벌리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리허설 가수들의 목소리에는 없는 무게, 깊이, 그리고 시간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장혁은 숨을 멈췄다. 그 멜로디는 현재의 트로트와는 달랐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삶의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듯한 한 진정한 한 H&E 배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히트곡을 들어온 그의 귀에도 단번에 특별함으로 각인되었다. 저 목소리는 이 복대에 어울리는 소리가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그 소리는 무대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쏟아져 나와야 할 소리였다. 선희는 자신이 흥얼거리는 소리를 장혁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심하게 걸레질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청소부 최선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전설적인 가수 주아로 돌아간 듯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장혁은 40년 전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옛 가수들의 무대 매너와 감성을 선희에게서 발견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열정을 노래하지만 선희는 삶 자체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아주머니, 장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선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걸레를 든 손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숨기려는 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했습니까? 장혁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노래 정말 잘하십니다. 이 복도에서 들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리입니다. 선희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냥 콧노래일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을 뿐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겸손했지만 장혁은 그 속에 숨겨진 재능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장혁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아주머니. 단순한 콧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리허설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복도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 나이에 뭘요? 그냥 습관입니다. 하하. 그녀의 웃음은 어색했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을 필사적으로 덮으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장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선희의 숨겨진 이야기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빛나고 있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주머니의 노래를 무대에서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선희 혹은 주아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운명의 초대장과도 같았다. 선희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거절했지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잊고 지냈던 격렬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복도와 자신이 닫고 있는 스튜디오 사이의 거리가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거리는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사이의 40년이었다. 장혁은 선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능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바로 이 조용한 청소부 아주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 조용한 발견은 곧 닥쳐올 긴급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터였다. 웅장한 무대의 조명 아래 젊은 가수들의 얕은 목소리가 다시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고 최선희는 다시 청소 도구를 쥐고 자신의 투명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 장혁은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비밀스러운 전설을 간직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빛을 보게 될 운명이었다. 스튜디오는 이제 극도의 혼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트로트 오디션 황금 마이크의 첫 번째 본선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야 했다. 무대는 황금빛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객석에는 방청객들이, 심사위원석에는 심사위원들이 착석을 완료했으며 카메라들은 마지막 대기 상태를 알리는 빨간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지용 씨, 아직 연락 안 돼? 대기실 문이 굉금과 함께 열리고 땀으로 범벅이 된 최 부국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대본과 스케줄표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지용. 그는 오늘 녹화의 마지막 순서, 즉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기대주였다. 그의 불참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방송의 흐름을 뿌리째 흔드는 재앙이었다. 방송 초반에 이미 오늘의 참가자는 총 15팀입니다. 라고 공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비는 것은 단순히 순서를 건너뛰는 것을 넘어 편집과 재녹화라는 엄청난 부담을 의미했다. 녹화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누가 이지용 씨 연락처 아는 사람 없어요? 매니저라도. 대기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PD와 작가들의 얼굴은 급속도로 어두워졌다. PD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복도로 나갔고 카메라는 이미 녹화 대기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 혼란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구석에서 걸레를 빨던 최선희의 모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소란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부국장님, 한 명 빼고 그냥 진행할 수밖에요. 카메라 감독이 다가와 초조하게 물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초반 오프닝부터 다시 찍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편집 시간이... 최 부국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초조함과 압박감이 대기실 전체를 질식시켰다. 이때 모두가 잊고 있던 또는 무시하고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바로 청소 관리자 장혁함이었다. 장혁은 이 소란의 한가운데서 내 초혜선이 자신을 힐끗 바라봤다. 그는 며칠 전 그녀의 콧노래에서 들었던 그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깊은 울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절박함이 낳은 기바람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일까?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장혁회에게로 쏠렸다. 이 비상 상황에서 청소 관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다. 장혁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저기 계신 아주머니, 트로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부르십니다. 급한 대로 땜빵으로라도 한 곡 무대에 올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기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번에는 당황이나 초조함이 아닌 실소와 비웃음이 섞인 소리였다. 뭐라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앵카를? 농담이 심하시네. 젊은 참가자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오디션 무대에.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선희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격렬하게 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녀는 다시 투명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목을 끄는 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 부국장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이 상황에서 이지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었다. 그는 선희와 비웃는 참가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청소 아주머니의 노래가 혹시라도 대박을 터뜨린다면? 가능성은 낮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잃을 것이 없었다. 최 부국장은 조심스럽게 최선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노래를 한 소절만이라도 잠깐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딱 한 소절만이라도요. 선희는 계속해서 거절하려 했지만 최 부국장의 진심 어린 간절함과 장혁감에 믿음이 담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이 침묵은 그녀의 40년 세월을 압축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대기실의 모든 소음과 비웃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춘 듯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덤덤하게 시작되었지만 이내 그 목소리는 깊은 감정을 담아 멜로디를 채워나갔다. 그녀의 작은 떨림은 고음이 아닌 감정의 농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변에 조롱하던 시선들은 점차 놀라움과 집중으로 바뀌었다. 최 부국장의 눈은 이미 강렬한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래를 듣던 젊은 참가자 한 명은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삼켰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이 무명의 아주머니에게 꽂혀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외쳤다. 대박!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당장 부국장님께 가봐야 합니다. 최 부국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얼굴로 선이나타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담 장혁가의 이씩 웃으며 말했다. 제 말이 맞죠, 아주머니?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선희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최 부국장이 이미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가시죠. 선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발걸음이 그녀의 40년 봉인된 삶을 다시 열어젖히는 가장 거대한 운명의 한 걸음이 될 것임을. 최 부국장은 메인 PD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상황을 설명했다. PD님, 이지용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대신 이분을 무대에 쓰면 안 될까요? 모니터를 보고 있던 메인 PD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황당한 최선희를 확인하는 순간 경멸과 황당함으로 가득 찼다. 청소 아주머니를 갑자기 데려와서 트로트를 부르게 한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최 부국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PD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나 무대에 올릴 순 없어. 여기가 어떤 오디션인지 몰라. 청소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 트로트를 부른다면 대단한 화제는 되겠지. 성공한다면 말이야. PD는 선이 가을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정말로 노래할 수 있겠어? 선이야는 침묵했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오래전 잠시 노래를 했었습니다. 최 부국장은 긴장한 얼굴로 PD의 결정을 기다렸다. PD는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올라가 봐. 대신 문제가 생기면 자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그 순간 최 부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선희는 가슴이 떨렸지만 굳게 손을 움켜쥐었다. PD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건가? 선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혹시 고독한 별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예전에 주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입니다. PD는 옆 스태프에게 눈짓했다. 알았네. 어서 반주를 찾아봐. 시간이 없으니 당장 무대에 올라가. PD는 최 부국장을 다시 한번 노려보며 말했다. 만약 이 방송이 엉망이 되면 자네 책임이야. 알겠지? 최 부국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힘차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선희 다이사는
뛰는 심장을 느끼며 천천히 무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40년 봉인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부국장에게 이끌려 스튜디오 안쪽으로 들어선 최선희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불안했다. 그녀는 그저 복도 한 구석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던 청소부였다. 40년 동안 지워왔던 과거의 흔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강렬하게 현재로 소환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쿵쾅거렸고 낡은 주황색 조끼, 유니폼 위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부국장의 다급한 숨소리와 무대 뒤편에서 새어나오는 열기의 웅장함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부국장은 그녀를 메인 PD 앞에 세웠다. PD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대화에 응했다. 무대 위는 이미 오디션 참가자 한 명이 예정된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PD의 신경은 온통 이지용이라는 참가자의 공백에 집중되어 있었다. PD님, 이지용 씨가 연락이 안 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저희도 오프닝 멘트를 다시 찍을 여유가 없습니다. 부국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은 도박을 앞둔 사람처럼 불안함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대신 이 분을 무대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제야 PD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부국장의 뒤에 서 있는 최선희에게 향했다. 60대 후반,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그녀를 본 PD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모니터 속 화려한 무대와 대비되는 그녀의 모습은 PD에게는 농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금 내게 장난치는 건가?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청소 아주머니를 데려와 트로트를 부르게 하겠다는 거야? PD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한 명이 빠진다고 방송이 망가지진 않아. 하지만 저런 분을 무대에 올렸다가 시청자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부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 최선희 이방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가 가진 마법을 믿었다. PD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땜빵이 아닙니다. 이분은 노래를 정말 잘하십니다. 어쩌면 이지용 씨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화제성과 깊이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PD는 여전히 못마땅했지만 부국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읽었다. 그리고 녹화 마감 시간의 압박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초의 자반을 훑어보았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마디. 이토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외모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울림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노래를 할 수 있겠어? PD의 질문은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최선희는 PD의 시선과 뒤편에서 은밀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눈길을 모두 피할 수 없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무대와 마이크는 40년 전 그녀가 스스로 봉인했던 영역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문득 복대서 장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주머니의 노래를 무대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억누를 수 없는 트로트의 열정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두 손을 배꼽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아주 오래전. 잠시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고백은 대기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단순한 노래를 잘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과거 무대에 섰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PD의 의구심을 일순간 흔들었다. 부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PD의 결정을 기다렸다. PD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모니터를 잠시 바라본 후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아.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지. 무대에 올라가 봐. 하지만 잊지 마. 이 방송이 엉망이 되면 모든 책임은 자네에게 있다는 것을.
부국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선희야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벅차오름과 함께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40년 만의 무대. 그것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차에. 무슨 노래를 부를 건가? PD가 물었다. 최선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수많은 곡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하나의 제목만이 흘러나왔다. 그 곡은 그녀의 과거였고 그녀의 현재였으며 그녀의 전부였다. 혹시 고독한 별이라는 곡을 아시는지요? 예전에 주아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입니다. PD는 그 이름을 듣고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주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트 가수의 이름이었다. 젊은 스태프들은 모를지 몰라도 PD 세대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음악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반주 빨리 찾아. 그리고 당장 무대에 올려. 부국장은 시다 선이 헤이 어깨를 살짝 밀었다. 가시죠,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래는 최고입니다. 최선희는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무대 뒤편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의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긴장감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용이라는 기대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급조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대역기였다. 무대 옆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은 40년의 세월만큼이나 더디고 무거웠다. 하지만 무대 아래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될 준비를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옅어졌다. 대신 잊고 살았던 주아초의 용기와 열정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쥐어야 할 손 대신 걸레를 쥐었던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을 잊으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가 무대 옆 암전된 구역에 섰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객석이 침묵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이제 긴급히 순서를 교체하여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멘트가 끝나면 그녀는 40년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조명 아래에 서게 될 터였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예정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독한 별의 첫 소절을 되뇌었다. 최선희는 무대 옆 어둠 속에서 마이크를 쥐었다. 4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익숙함, 마치 잃어버렸던 집으로 돌아온 듯한 낯선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눈아픈 스튜디오 조명 때문에 온통 눈부셨다. 객석은 암전되어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관객과 심사위원 그리고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북처럼 요동쳤지만 최선희는 애써 평정심을 찾았다. 그녀는 입을 열기 전 잠시 40년 전의 주와 아가 되어 그녀의 무대 매너를 소환했다.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가자 객석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기저에는 40년 전 무대를 호령하던 가수 주아의 단단함이 살아있었다. 저는 KBC 방송국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몇몇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객석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공기를 갈랐다. 청소부 할머니가 왜 무대에? 혹시 기획된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방송국 관계자들과 관객들 모두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질문했다. 어쩌다가 이 무대에 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최선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이곳에서 흐르는 트로트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심사위원석의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중앙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민주놈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는 현재 트로트계를 이끄는 젊은 스타이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메인 심사위원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준호는 턱을 한 손으로 괴고 내 최선희를 응시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농담조로 덧붙였다. 혹시 저랑 닮았나요? 그의 가벼운 농담에 주변 심사위원들도 키득거렸고 객석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선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준호의 표정은 곧 진지해졌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더니 그녀가 부를 공명을 확인했다. 고독한 별. 민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는 모니터를 다시 보더니 최선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왜 이 곡을 선택하셨습니까? 최선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준호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음악 감독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Z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입가로 가까이 가져갔다. 따뜻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그 조명보다 더 뜨겁게 그녀를 관통하는 듯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모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 부담스러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기타 선율이 잔잔하게 시작되었고 그 소리가 거대한 공간 전체를 감싸 안았다. 최선희는 마이크를 입가에 대고 고독한 별의 첫 소절을 불렀다. 그녀의 첫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삼킨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명확하게 들릴 만큼 세상은 고요해졌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던 그 시절,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던 그 시절, 목소리에 점차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객석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심사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팔짱을 풀고 턱에 손을 얹은 채 그녀의 노래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었다. 뒤에서 속닥거리던 관객들조차 점차 목소리를 줄이고 완전히 침묵했다. 정말 저 아주머니가 부르는 건가? 거짓말 같아? 같은 작은 속삭임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노래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최선희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이 노래했다. 후렴구가 폭발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느새 객석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PD는 주먹을 꽉 쥐고 무대를 응시했고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부국장은 팔짱을 풀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수많은 가수를 보아왔던 그였지만 한 사람의 노래에 이렇게 가슴이 떨린 것은 오랜만이었다. 곡이 거의 끝날 무렵 객석 어딘가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최선희는 마이크를 쥐었던 손을 조용히 내리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중 민준놈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더니
서서히 미소를 지우고 입술을 떨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40년 전, 최선희는 40년 전 자신이 가수였음을 고백했다. 당시 그녀의 예명은 주아. 그녀가 방금 부른 고독한 별은 바로 그녀의 곡이었다. 과거에 그녀에게 무대는 전부였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조명이 켜졌고 음악이 시작되면 홀 전체가 진동했다. 노래하며 관객의 숨소리를 느끼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올 때의 벅찬 감격. 그 순간순간이 그녀의 삶이자 꿈이었다. 그 시절 그녀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무대에도 종종 설 수 있었다. 소속사도 그녀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들보다 2배로 연습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곁을 자주 맴돌던 후배 가수가 있었다. 이름은 민준호. 그는 데뷔를 앞둔 신인이었고 반짝이는 눈과 무대를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그녀를 주아 누나라고 부르며 그녀를 자신의 롤모델이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노래 연습을 시키고 감정을 담는 법,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었다. 민준호가 늘 그녀에게 했던 말. 누나, 저는 누나의 노래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던 그 노래가 바로 고독한 별이었다. 그는 이 곡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했었다. 무대가 끝나면 민준호타는 언제나 그녀에게 와서 말했다. 누나, 오늘 무대 정말 최고였어요. 언젠가 저도 저런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늘 그에게 대답했다. 준호야, 너는 재능이 있으니 분명 멋진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은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 꿈은 민준호의 데뷔 직전에 닥친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무대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지만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있는 민준회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리 느껴졌다. 그의 눈은 오직 무대 위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최선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는 엄청난 혼란을 담고 있었다. 설마 40년 전 그가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객석의 환호 속에서도 날카로운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환호하던 관객들과 스태프들은 민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아함을 느끼며 서서히 침묵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무대와 객석 전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민준호는 마이크를 다시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가 내뱉는 다음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누나, 맞으시죠? 저는 기억합니다. 40년 전 제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 가수 주아 누나. 그의 말이 끝나자 회장은 다시 한번 엄청난 술렁임에 휩싸였다. 객석에서는 주아? 그 트로트 가수? 고독한 별이 저 사람 곡이었어? 라는 경악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이 든 관객들 중 몇몇은 잊고 있던 과거의 이름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들은 당황한 듯 최선희와 민준호를 번갈아 비쳤다. 최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 모든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만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민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고 깊게 심호흡을 해야 했다. 부국장과 PD는 예상치 못한 드라마틱한 전개에 완전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민준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설명했다. 지금 무대에 서 계신 최선희 아주머니는 과거 주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배 가수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준호는 잠시 말을 끊고 최선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누나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저는 누나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노래를 계속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 일을 최선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과거의 영광이 아닌 그 영광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도 알겠지만 그때 나는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지. 소속사 사장님도 내게 큰 기대를 했었고, 하지만 그 기대에는 대가가 필요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어. 주아, 요즘 일이 뜸하지. 우리 회사에는 대기업 회장님들과 인맥이 많아. 그분들 덕분에 좋은 무대와 이벤트에 불려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런 접대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더군. 그녀는 그 말을 하는 동안 눈을 감았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차갑고 비열했던 사장님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저 무대에서 노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장님은 말씀하셨어.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높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얼굴을 팔아야 다음 일로 연결되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단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영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사장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다시 그녀를 불러 더욱 노골적인 요구를 했다. 저녁에 나랑 식사라도 같이 하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제 배울 때도 되지 않았니? 죄송하지만 저는 사적인 만남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사장님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이 바닥에서 설 자리는 다시는 없을 거야. 너 대신할 가수는 얼마든지 있어. 그 차가운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그녀는 소속사를 뛰쳐나오듯 그만두어야 했다. 그리고 곧바로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짓밟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른 기획사에 찾아가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아 씨를 맡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만 돌아왔다. 방송국과 관계자들 역시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라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과거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선희 씨, 미안해. 사장님이 뭐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노래할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무대가 그녀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노래가 금지된 세상은 숨 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딸아,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단다. 빨리 와주렴. 그 전화 한 통을 받은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울을 떠나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으로 향했다. 과거 그녀의 무대를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 이제는 그녀가 어머니를 지탱할 차례였다. 그녀는 완전히 무대에서 사라졌고 노래할 장소도 지켜줄 사람도 남지 않았다. 고향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앙상했고 숨소리는 미약했다. 선이 왔구나. 어머니는 그녀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돕고 세탁소에서 옷을 개고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를 잃은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민준호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객석에는 숙연함과 울분이 감돌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녀를 비웃었던 젊은 참가자들의 눈빛도 이제는 죄책감과 연민으로 변해 있었다. 민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누나를 찾았는데 어디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노래를 계속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설마 이곳에서 다시 뵐 줄은. 최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줘서 고맙다, 준호야. 네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뻤단다. 텔레비전 너머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호는 그녀의 말에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무대 뒤편의 스태프들마저 이 감동적인 장면에 침묵하며 숨을 죽였다. 민준호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PD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힘이 있었다. PD님, 죄송합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누나와 함께 노래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민준호는 무대 위 최선희를 등진 채 단호한 목소리로 메인 PD에게 자신의 부탁을 전했다. PD님,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두나와 함께 노래하게 해주시겠습니까? PD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굳어버렸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참가자와 즉석에서 듀엣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객석 전체를 압도하는 숙연함과 눈물 섞인 감동, 그리고 트로트 스타 민준호가 직접 눈물을 보이며 호소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닌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드라마임을 PD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잠시 객석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마침내 대답했다. 좋아, 해보게. 대신 대박을 쳐야 할 거야.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최 부국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거 터졌다고 소리 없는 외침을 터뜨렸다. 민준호는 PD의 승낙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최선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최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호를 바라보았다. 기쁨과 당혹감이 교차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는 가운데 민준호는 마이크를 쥐고 다정하게 말했다. 주아 누나, 기억하시죠? 그날을. 그의 말에 최선희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것은 40년 전 민준호의 데뷔 무대 전날 밤이었다. 신인이 무대에 설 기회 자체가 귀했던 그 시절, 데뷔를 하루 앞두고 민준호는 심한 감기에 걸려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연습실로 들어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소속사는 발칵 뒤집혔다. 사장님은 이 상태로 노래하면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결정했다. 하지만 민준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사장님, 부탁입니다. 이 무대는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어떻게든 서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모습에 최선희는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사장님께 제안했다. 제가 준호와 함께 무대에 서겠습니다. 준호의 노래에 제가 화음을 넣어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제가 채워주면 어떻게든 끝까지 노래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관객들이 부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관객들은 가수의 진심을 듣습니다. 준호가 무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렇게 최선희는 민준호와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무대가 밝아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민준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최선희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초조해하지 마. 내 박자로 불러.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민준호는 첫 소절을 겨우 내뱉었다. 불안정했지만 최선희는 부드럽게 화음을 넣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노래를 지탱해 주었다. 민준호는 그녀의 리드에 맞춰 노래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중반부에 이르자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노래에 몰두했고
최선희 역시 함께 목소리를 맞추었다. 그 무대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곡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조명이 꺼지고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민준호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는 최선희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너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민준호의 눈은 다시 촉촉해졌다. 그는 최선희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누나가 그때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탱하고 싶습니다. 누나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심사위원들은 흥분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PD가 스태프들에게 음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부국장은 기쁨에 겨워 주먹을 쥐었다. 최선희와 민준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긴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같은 무대에 선 두 사람. 이제 그들의 듀엣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반주가 시작되었다. 최선희는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곁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후배가 서 있었다. 잊고 살았던 기억,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것만 같았다. 최선희가 먼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고 이어서 민준호가 부드럽게 목소리를 포겠다. 그 순간 40년 전 그들의 데뷔 무대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목소리를 잃어가던 민준호를 자신이 지탱했던 과거.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돌아온 무대에서 민준호가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화음을 이룰 때 마치 만월의 그림자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노래가 후렴구에 접어들자 최선희와 민준호의 목소리는 합쳐져 크게 울려 퍼졌다. 향수와 감사, 그리고 애절함이 뒤섞여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오래전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최선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민준호 역시 눈물을 참으면서도 힘껏 소리를 내었다. 곡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동안 물을 뿌린 듯 고요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객석 전체를 뒤덮었다. 최선희는 숨을 고르며 민준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민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역시 최고입니다. 제가 영원히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최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준호야.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관객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무대 뒤로 돌아오자 최 부국장이 가장 먼저 달려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가 아니라 선생님, 이건 전설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제가 직접 보다니요? 감동으로 몸이 떨려서 멈추질 않네요. 최선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런 과장된 말씀 마세요. 그저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때 PD가 천천히 다가왔다.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선다니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무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입니다. 여기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십니다. PD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최선희님, 아니 가수 주아 선생님, 정말 멋진 노래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애써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완전히 스타가 되셨네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의 노래는 정말 대단하다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청소 관리자 장혁이 커피를 건네며 씩 웃고 있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가수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자 민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정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와는 다릅니다. 누나가 다시 노래하고 싶어 하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선희는 그런 민준호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옛날에 그는 신인이었고 자신이 그를 지탱해줘야 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다. 내가 다시 노래해도 괜찮을까? 최선희가 속삭이자 민준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누나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주세요. 저도 함께 노래할게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한 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알겠다. 이번에는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 주렴. 민준호는 활짝 웃었다. 부국장과 PD 그리고 장혁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수님이 되셨네요.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최선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준호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다. 고맙다, 준호야. 다시 한번 노래할게.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반주가 스튜디오를 감쌌다. 최선희와 민준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숨을 고른 후 관객을 향해 섰다. 무대에 선 두 사람, 한 명은 빛나는 트로트 스타였고 다른 한 명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과 교감은 그 어떤 겉모습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역사를 담고 있었다. 최선희가 먼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40년의 침묵 끝에 나온 소리였지만 오히려 그 세월만큼 깊은 울림과 연륜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기교가 아닌 구구절절한 인생 그 자체였다. 이어서 민준호가 조용히 화음을 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청년의 패기보다는 선배의 고난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의 화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작은 탄식과 함께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40년 전 목소리를 잃어버린 민준호를 최선희가 지탱해 주었던 그날의 무대가 시간 여행처럼 재현되는 듯했다. 다만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어 최선희가 돌아온 무대에서 민준호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듀엣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운명의 합창이었다. 노래가 절정에 달하면서 최선희와 민준호의 목소리는 뜨겁게 폭발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억울함, 현재의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객석 곳곳에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트로트의 애절한 선율과 함께 한 인간의 잃어버린 꿈이 극적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감격이 스튜디오 전체를 지배했다. 곡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동안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1초의 침묵이 지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 역시 격하게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선희는 가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민준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민준호는 최선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누나, 역시 최고입니다. 제가 평생 존경했던 목소리입니다. 최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준호야.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 뒤편으로 돌아오자 최 부국장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감격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선생님, 아주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방송국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순간을 제가 생방송으로 보다니요. 감동으로 온몸이 떨려서 멈추질 않네요. 최선희는 쑥스러움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런 과장된 말씀 마세요. 그저 좋은 기회를 얻었을 뿐인걸요.
그때 메인 PD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미 과거의 냉소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부국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를 무대에 올린다니 시청률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무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주아, 선생님은 진짜입니다. 이 복도에만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십니다. PD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선희님, 아니 가수, 주아, 선생님, 정말 멋진 노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곁에서는 청소 관리자 장혁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씩 웃고 있었다. 와, 완전히 스타가 되셨네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노래는 정말 대단하다고. 그의 농담에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시 가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자 민준호가 최선희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탱할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힘없던 저와는 다릅니다. 누나가 다시 노래하고 싶다고 말해 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최선희의 과거를 외면했던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선희는 민준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확인했다. 옛날의 민준호는 자신이 보듬어 주어야 할 신인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내가 다시 노래해도 괜찮을까? 민준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누나의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주세요. 저도 함께 노래할게요. 그 말에 최선희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 후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알겠다. 이번에는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 주렴.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으니 네가 나를 이끌어 다오. 민준호는 활짝 웃었다. 최 부국장과 PD 그리고 장혁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제 저희 KBC가 선생님의 복귀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감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선희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서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민준호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았다. 고맙다, 준호야. 다시 한번 노래할게. 최선희, 아니 가수 주아의 인생은 이제 이 무대에서 다시 막을 올렸다. 누군가 진심으로 등을 밀어줄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노래는 40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세상의 가장 밝은 곳을 향해 흘러나갈 것이었다.